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계가 일상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로 밥벌이하는 너 같은 회계사나 회계를 다루지 나머지는 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회계라는 단어를 듣기 힘들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치 권력이 회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같이 분석해 보시죠. 줄여서 삼바라고도 많이 불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적자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조 단위의 순이익을 냈냐, 이건 분식회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회계를 한자로 쓰면 분은 가루분, 분분을, 식은 꾸밀 식을 사용합니다. 얼굴에 분을 칠해 화장으로 꾸며서 예뻐 보이게 하는 것처럼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구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삼바는 2012년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세운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에피스라고 하겠습니다. 삼바는 당시 에피스의 주식을 91.2%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바가 독자적으로 에피스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로 인식한 후 취득 이후에 자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만큼 인식하는 종속회사 회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지분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 종속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계 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은 변경 시점에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평가로 인한 평가이익을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바는 에피스의 장부 금액을 2,900억 원에서 공정가치인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는 2015년 말 삼성 바이오에피스 연결 감사 보고서에서도 설립일, 지분율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2월 28일에 설립되었고요. 주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91.2%, 8.8%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감원이 당시 문제 삼았던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바는 처음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결국 미국 바이오젠의 입장을 확인하여 실질 지배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미국 바이오젠의 2012년 사업보고서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경영권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삼바의 지배력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에피스를 삼바의 자회사로 보는 회계 처리는 타당했습니다. 합작 당사자인 바이오젠이 직접 지배력을 부인했는데 금감원이 지배력 있다고 주장해봤자 틀린 주장이겠죠. 금감원의 다음 주장입니다.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뀔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회계 기준에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계기업으로 바꾸는 게 맞냐? 라는 것이죠. 금감원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삼바에서 이익을 내려고 임의로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삼바의 지배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논리가 있습니다. 삼바는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 증가로 기업 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서 단독 지배하기 힘든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바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중단하고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평가합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생긴 평가 차익이 인식되어 삼바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에피스 또한 계속해서 적자였지만 당시 오바마 케어로 인해 에피스를 비롯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가치가 매우 상승했으며
에피스의 기업 가치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무리한 회계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젠이 2018년 5월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현하고 6월에 실제로 행사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삼바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이 회계 처리는 회계 기준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계 처리는 왜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삼바보다 더 윗선으로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한 후 2015년 9월 2일 사명을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면서 기존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새로운 제일모직의 주식을 나눠줍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합병 비율입니다. 즉, 이때 기존 삼성물산 주주에게 제일모직 주식을 몇 주 줘야 하느냐가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합병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가치보다 2배로 크다면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을 2주 줘야겠고요. 반대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가치의 2분의 1이라면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을 0.5주 줘야겠죠. 2015년 삼성물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을 약 0.35주 주게 됩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으면 삼성물산 주식 100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일모직 주식이 약 35주가 생기는 것이죠. 합병 비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더 크기를 원하며 제일모직 주주들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크다면 삼성물산 기존 주주에게 줘야 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것이겠죠. 이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합병 시 각 회사의 가치 평가를 아주 정밀하게 합니다. 이때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합병 시 회사 규모에 맞게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삼성그룹의 대주주가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하기 위해 임의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고, 그러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바의 주식을 45.65%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5.75%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삼바의 순이익이 커지는 만큼 제일모직도 삼바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만큼 순이익이 커지며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증가시켜 삼성그룹 대주주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증가시켜 삼성그룹의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물산도 삼바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5.75%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45.65%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보다 그 효과가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이 더 커지는 만큼 삼성물산보다는 제일모직에 더 유리하도록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평가 이익의 경우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금 흐름을 동반한 것이 아니므로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회계 처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훨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합병이 2015년 9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회계 처리는 2015년 말에 이루어지고, 이는 2016년 4월 1일에 공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합병 시 지분법 회계 처리는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 회계 처리로 인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임의로 증가시켜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분식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 인사들의 일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슬그머니 바꾸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회사의 합병 이전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격이 제기되기 전인 2015년 삼바가 상장할 때 회계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 회계 처리를 조사한 후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격한 이후 금융감독원도 이 회계 처리를 조사한 후 마찬가지로 적절한 회계 처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들어 정권이 바뀐 직후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착수했고 이후 말을 바꾸어 이 회계 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회계업계와 학계에서는 삼바의 회계 처리는 적절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가 회계까지 개입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회계업계와 학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전을 이용해서 기업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금호산업 등 다른 기업도 과거 동일한 회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바만 삼성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적절했는지는 재판에서 다루어질 일이며 회계 이슈도 아닙니다. 단지 사건을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건과 관계가 없는 회계 이슈를 만들어내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 권력도 회계를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삼바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감고 코 베어가도록 가만히만 있을 건가요? 적어도 눈은 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님의 숫자로 경영하라 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사 원앤원 북스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저자이신 최종학 교수님은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거쳐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는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신판인 숫자로 경영하라 5는 5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부 정치 권력은 어떻게 회계를 이용하는가에서는 회계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정치 권력이 회계 실무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1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부 회계정보 속 숨겨진 비밀을 읽자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건의 이면을 회계 지식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3부 회계 지식을 활용한 경영 의사결정에서는 회계 자료 및 기타 숫자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경영 및 일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4부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의 역할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5부 경영에 대한 8가지 단상에서는 저자가 신문과 잡지 등에 연재한 칼럼을 골라 실었습니다. 이 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탁상 공론형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문에서 봤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아시아나항공 사태 등의 실제 사례를 비판적 사고로 재조명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이 경영을 하는 경영자거나 중간 직급 이상의 관리자라면 더욱더 전략 수립과 정책 실행을 하는데 힌트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와 조금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